이번 강의는 이제 세계 교회사 속 한국 교회사 전체 강의이지만은 특히 이제 이번 4번에 걸쳐서 한국 교회사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부분들을 이제 좀 살짝 언급해 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이제 하지는 않겠고요. 보시면서 아 그때 이렇게 강의를 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먼저 세계 교회사 속에서 한국 천주교회사 시작되는 시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16, 17세기 이른바 이제 그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스페인 또는 이제 포르투갈 세력이 이제 동아시아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함께 더불어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 선교사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또는 이제 군사적 또는 종교적 갈등 문제 때문에 스페인과 또는 이제 포르투갈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게 되죠. 그래서 당시 교황이 이제 이른바 지구상에서 경계를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스페인 당신이 맡으시오. 여기까지는 포르투갈 당신이 맡으시오. 그 경계 사안이 이제 바로 이 선입니다. 대충 보았을 때,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이 동쪽이 이제 포르투갈이 되고 이 서쪽이 이제 스페인이 됩니다. 물론 지구는 둥그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쪽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이제 포르투갈 영역이 되고 이 아메리카 대륙, 이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카 대륙은 스페인 영역이 되는데 다만 저번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의 마젤란이 세계 항해를 하는 동안에 이 필리핀 지역을 이제 탐사했기 때문에 필리핀 지역은 예외적으로 스페인의 이제 영구권이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는 포르투갈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일본, 더 나아가 조선까지도 이제 선교 지역을 담당하게 되지만 이 필리핀 지역만큼은 스페인이 담당하게 돼서 스페인은 이 필리핀을 근거로 해서 일본이라든가 또 중국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선까지도 선교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을 주도했던 세력이 바로 선교회가 바로 여기 나오는 예수회 로고죠. 이 예수회가 이제 그 포르투갈의 함대 및 상성과 함께 아프리카 희망을 돌아와서 인도 고아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이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그 마카오를 중심으로 중국 그리고 다시 일본 이렇게 해서 전교를 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선교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란치스코 하베르. 일본에 최초 선교를 했고 중국에도 선교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이제 시발점을 좌우했던 바로 이 사람이 프란치스코 하베르 이제 선교사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실질적으로 중국 선교에 큰 공을 세운 게 바로 이 마토리치 신부님. 그리고 이 중국과 일본 선교의 기본적이었던 그 지침, 방향을 설정하고 끌어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발리아뇨 수철사. 이분들이 이제 기억할 만한 선교사를 할 수 있겠고요. 예수회는 이 포르투갈과 함께 이 포르투갈의 보호권, 즉 선교 지역의 실질 주교라든가 선임 권한이 사실상 국왕의 추적을 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권한을 이제 포르투갈에 갖게 되는데 바로 이 포르투갈의 보호권 아래 예수회가 이 동아시아 지역을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중국과 일본에서 진출하게 되는데 예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문화 저항주의라 해서 그 선교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됐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고유한 유교 전통 문화를 이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접목되는 시점을 찾아서 그리스도교와 유교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이 보이론적인 어떤 인식을 통해서 중국 선교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것이 16, 17세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삼아 이 지도는 바로 이제 마토리치 신부님이 중국에 있는 이제 지식인 그 학자들과 함께 만든 고려 만국 전도라고 해서 당시 세계 지도죠. 여기 이제 조선이 이제 불명하지만 이렇게 반대로 그려져 있고 이제 전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조선에도 전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를 이제 베껴서 그릴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 지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중국과 일본에 성공했던 이제 그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머물지 않고 그러면
조선에도 이제 선교를 하려는 노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회죠. 예수회가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이제 활동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뒤늦게 진출했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 1583년도에 이제 진출했다면은 스페인 계열의 도미니코라든가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50년 뒤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이 스페인의 여성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게 옛날 이제 한자식 표현입니다. 루손섬. 루손의 이제 한자식 표현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필리핀 지역이죠. 바로 이제 마카오가 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예수회 또는 프란시스코회 또는 도미니코회가 그 중국이라든가 일본을 통해서 조선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그 세스페데스 신부님, 즉 일본에 활약했던 예수회 신부님인데 1592년에 일본이 일으킨 전쟁, 임진왜란 당시에 많은 이제 그 그리스도교 이제 신자의 영주들이 조선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 출발했던 이제 그 영주 및 그 부하들에 대한 그 성사를 보기 위해서, 즉 일종의 군종 신부 자격으로서 이제 스테페 신부님이 경상도 남해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얘가 1593년이고요. 약 1년간 머물다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이런 사실을 두고서 이제 조선의 천주교의 시작을 이당시로 보려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의 예수에 계통 학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당시 스테페 신부님은 이제 일본에 초청을 받아서 왔던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조선인 일반 조선인과 사실상 마주칠 기회도 없었고, 당시 적국이었던 일본과 그 서양 신부에 대해서 과연 조선인들이 마음이 열었겠는가, 이런 전후사정을 봤을 때 어떤 천주교의 전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스테페 신부님이 당시에 일본 끌려갔던 조선인들의 포로들이라든가 고아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했고, 그 중에는 이제 신자가 되어서 일본 선교에 큰 역할을 했고, 나중에 조선으로도 들어오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도 계시다. 이 정도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정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들어오려는 노력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선교에 성공했고 많은 이제 지식인층 또는 이제 관료들이 천주교 신자가 됐기 때문에 그들과 힘을 합해서 조선으로 이제 정교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제 마톨 리치 신부님과 같이 이제 그려진 그림이 나오는 서원계라는 분. 이분은 이제 지금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상사까지 올라왔던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관료였는데, 당시 명나라가 이제 그 여진족의 이제 그 만주족의 청에게 밀렸을 당시에 그 조선의 구원병을 요청하려고 했거든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서원계가 직접 가서 구원병을 요청하는 동시에 그 서양 선교사들 함께 가서 조선을 정비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지만은 조선에 대한 출병, 그러니까 원병 요청 계획 자체가 그 취소됨에 따라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멸망한 다음에 청나라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들어선 다음에도 그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중국 황제한테 일종의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전문 기술자로서 전문 기술을 계속 중용이 됩니다. 청문 이쪽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아담샤 신부님. 이제 옷이 바뀌었죠. 이게 명나라 사대부 옷에서 이제 청나라 이제 관복으로 바뀐 건데, 청나라 관복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근데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청문 기구인데, 이 아담샤 신부 같은 경우는 당시 그 중국에 인질로 왔던 소요세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소요세자 들어가려 할 때 당시에 중국인 이제 그 내시들 궁녀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 중에 그 천주교 신자들을 같이 가게 해서 조선에도 이제 천주교를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래도 소요세자가 일찍 죽고 나서 중국인 이제 내시와 이제 궁녀들은 다 중국으로 이제 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실패하게 됐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나라가 일본을 통해서 또 청나라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이제 전파하려는 계획은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가 전혀 여기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고, 오히려 이 책으로서 한역사학서, 즉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의 학문인 책 한역사학서를 통해서 많은 서양의 학문 및 서양의 종교, 즉 천주교의 교리도 이제 조선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지도는 조선 당시에 그려진 지도인데, 그러니까 여행사 지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주에서 그쪽으로 가는 사신의 그 통로를 이제 그린 지도인데, 여기 우주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 변문이 있죠. 그 다음에 요동 지역을 걸쳐서 심양, 지금 심양을 거치고 다시 좁다란 길을 통해서 발해만 산해관을 거쳐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북쪽으로 가는 요 길다란 코스를 통해서 1년에 4번 내지 5, 6번씩 이제 사실 정리하게 되는데, 그때 사신들이 많은 책들을 이제 중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서양의 역법, 그 다음에 천문, 지리, 그 다음에 기계, 수학 책들 뿐만 아니라 천주교 관련된 교육책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대표적인 것이 많은 이제 조선의 이제 관료들과 정보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역법, 천문학, 즉 용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달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당시에 달력은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서양의 역법을 받아들이는 이 시헌력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헌력을 외국에 함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심지어 뇌물까지 써가면서 이것을 이제 수집하는 노력을 했고, 결국 중국에서 이제 시행되지 불과 몇십 년 만에 조선에서도 조선에 맞는 달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 속에서 서학이 이제 크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특히 유행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천주시리 책, 마티오리지 천주시를 비롯해 많은 서학서들이 중국 지식인한테 호기심 대상이 되고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여로 해서 이제 서학이 널리 수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천주교 자체에 대한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처음에는 학문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 종교로 이제 이것이 좀 더 이제 발전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벽. 이분은 이전까지 했던 학문적 관심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하나의 진리, 하나의 종교로서 이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책만 만족하지 못하고 친구였던 이제 이수문한테 부탁을 해서 국경에 가서 직접 선교사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더 많은 책들을 가져와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수문이 갔던 것이 바로 북당으로 알려져 있는 서식보 천주당, 바로 이제 이 성당에서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때마침 이제 그라몽 신부라는 예수의 그 당시 예수에 세치되어 있었지만은 예수의 소속인 그라몽 신부님한테 가서 이것이 조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느꼈던 그라몽 신부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반석의 이름 가진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선물로 받은 책들과 함께 이벽한테 와서 자기가 겪은 경험도 얘기해주고 책을 보게 됨으로써 이제 이벽이 자기가 생각했던 천주교가 참 진리의 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대세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천주교회가 이 땅에 성립이 된다. 이것이 178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지라든가 아니면 이웃 사람들 또는 이제 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주교 복음들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명례방 집회. 그걸 이제 그린 상상에는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이는 많은 이제 양반들뿐만 아니라 이런 평민들, 서민들,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제 천민들까지도, 여성들까지도 천주교 교회를 받아들이게 되고 천주교 신자가 된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발전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 1780년대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초기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제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승과 이벽이 이제 서울에 활동했으니까 서울에서 시작된 이제 복음의 전파는 마제 정시형제들, 그 다음에 양근의 권정실, 권일신. 여기서 특히 권일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근에 와 있던 많은 이제 그 배우러 왔던 사람들한테 이제 정규를 함으로써 그 복음이 이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까지 전파가 되는데, 대표적인 이존창에 의해서 이 충청도 서해안 지역, 요 내포 지역과 또 유황검을 해서 이 전주 지역까지도 이제 그수 전파가 되고, 또 이 남한강길이 바로 보이는데, 이 남한길에 있는 이제 배로 다니는 길인데 하루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이 루트를 통해서 천주교가 그 서울,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충주 지역까지도 이제 급속히 전파되어서 이 경기, 충청북도, 충청도, 그다음에 이 내포 지역, 전라도까지도 이제 천주교가 전파되었다. 그렇지만 그와 거의 동시에 천주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됨에 따라서
실현도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게 이제 1785년 명례방 사건. 이 사건으로서 이제 천주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됨에 따라서 천주교에 어떤 박해라든가 시행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성직자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법에 어긋나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제 어떤 것을 스스로 알게 됨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북경교회로 밀사를 보여서 한번 확인해보자. 이것이 1789년과 90년에 있었던 유일 바오로의 이제 북경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북경에서도 조선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조선교회에서도 북경교회에 연락이 없었던 관계였는데 이때 조선교회, 북경교회 특히 남당의 이제 구별주교를 찾아가게 됨에 따라서 조선교회가 이제 북경교회와 연결되는 지점 그리고 이때까지 잘못 알았던 이 가성지 제도도 폐지하게 되고 또 제대 금지라는 당시 교회법의 이제 내용을 전달받게 됨으로써 천주교회가 어떻게 보면 서학이라는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나서 로마 카톨릭의 이제 교회로서 이제 제작되는데 그와 동시에 당시 조선의 관습과 조선의 법이 어긋나게 되는 제사 금지의 이 문제가 바로 터지게 됨에 따라서 1791년입니다. 잘못 제가 오타가 났네요. 91년 진사 사건을 말미암아서 천주교의 박해가 본격화된다. 그리고 1801년 같은 경우는 정적 사건과 말미 더불어서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서 거의 천주교회가 사실상 거의 와해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이 불과 10년 안팎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는 대략 이제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았느냐 크게 얘기하면 이것이 조선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주자교화 성리학에 벗어나는 서양의 종교였다는 점이 하나의 큰 것이고요. 또 하나 통화 송색 즉 재물을 서로 같이 더불어 쓰고 음탕하게 서로 어울린다 라고 하는 어떤 평등의 논리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논리 같은 것이 오해되고 곡해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특히 제사 금지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문제가 무궁무부 즉 임금도 무시하고 아버지 부모도 무시하는 아주 사악한 종교다 라고 이제 지탄을 받게 되고 낙인시킴에 됨에 따라서 그것부터 약 거의 뭐 100년 가까이의 박해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조선교회는 매우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제 다시 전체 세계 교회사 측면에서 이제 살펴본다면 즉 이때까지 이제 평신도만의 교회였던 것이 선교사 영입을 하게 됨으로써 또 로마 북경교회와 연결됨으로써 로마 카톨릭의 당당한 일원이 되는 보편교회 일원이 되는 의미에서 조선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립이 된 게 1795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전에 구별 주교가 로마 교황청한테 조선교회가 탄생됐다고 보고하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구별 주교한테 개인 자격으로서 조선교회를 보호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1792년인데요. 이때부터 사실상 북정교구가 조선교회를 관할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근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1795년에 이제 주은모 신부님이 조선 들어오게 성립함으로써 이제 조선교회는 이제 신부님을 성직자 사제가 들어있는 엄연한 이제 교회로서 이제 발전이 되었다. 하지만 1801년에 신유의 대박해로 말미암아 주은모 신부님이 이렇게 당시 이제 그 그린 그림인데 청수형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천주서역들이 이게 다 불태워져 진짜 앞서 천주서들이 이런 것을 거치면서 교회가 이제 붕괴가 되고 북경교회와도 소식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보면 일종 이제 암흑기 붕괴기가 접어들게 것이 1801년 이후의 상황이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구별주교님은 이제 1807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그런 와중에 있는데 또 당시 이제 19세기 초에 이제 로마 카톨릭 또는 이제 조선 동아시아의 어떤 천주교 카톨릭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당시 천주교회가 1801년에 이게 조선교회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1811년 이후에 계속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게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북경교회라든가 아니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당시의 상황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1789년에 이른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반종교적인 움직임, 반카톨릭적 움직임이 이어지게 되고 특히
그 제국을 세운 나폴레옹 일세 같은 경우는 천주교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도 교황이라든가 천주교 세력을 사실상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대표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그림인데, 바로 이게 다비드라는 이제 당시 궁정화가 그린 나폴레옹의 대관식입니다. 이게 바로 나폴레옹이고, 뒤에 앉아 있는 게 비오 7세. 이 앞에 꿀린 게 조세프 당시 황후. 근데 이 그림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그 왕관이잖아요. 근데 원래 유럽의 전통에서 뭐냐면 로마 교황이 왕한테, 황제한테 관을 씌워주는 게 전례입니다. 근데 당시 나폴레옹은 교황한테서 오히려 왕관을 자기가 뺏어서 자기 스스로 머리를 쓰고, 그리고 왕비 관을 자기가 스스로 왕비 머리에 씌웠어요. 즉 교황이 어떤 신성 권한을 자기가 뺏어간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림입니다. 따라서 교황 비오 7세는 완전히 드러내 돼버린 거죠. 실제로 교황 비오 7세는 나폴레옹 몰락할 때까지 이제 감금이 됩니다. 입회생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로마 교황청이 다른 선교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저도 나폴레옹이 몰락할 때까지는. 그런 여파 중에 이거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은 예수회가 이제 저번 말씀드렸다시피 1713년도에 해체가 됐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예수회가 사실 다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하고 대신 그 라자로회, 그러니까 역시 포르투갈 출신 라자로회가 북경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1785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1805년에 중국에서도 박해가 일어나요. 그 당시 이제 북경의 당시 중국의 교회의 모습인데 북경 교구, 그 다음에 남경 교구, 마카오 교구, 세 개의 교구인데 이건 다 포르투갈 보호권 안에 있는 교구입니다. 나머지 대목구가 이제 교황청이 세운 대목구인데 산서 섬선 이탈리아 프란시스코회, 그 다음에 사천은 이제 그 파리 야방 정교회, 그 다음에 복구는 그 스페인의 이제 도미니코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분담되어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 북경교구에서 1805년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북경교구에서 이제 그 다른 교구로 서신의 왕래가 있었는데 그것이 중국 관할한테 들키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신자들이 체포가 되고 추방될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북경에서 추방이 되고, 이다음부터는 북경에는 황제의 이제 어떤 허락 없이는 어떤 서양인도 출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북경에서 남경으로 갈 수도 없게 되고 남경에서 북경에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북경교구의 교구장이 돌아갔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교구장을 임명해서 들여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들여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경도 만약에 교구장이 돌아갔다, 그럼 다른 사람을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사회가 벌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도 북경교구 교구장이 구별중에 돌아간 다음에 그 후속 교구장은 마카오에 있었는데 마카오 북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오에서 계속 있으면서 서신으로서 북경을 담당하게 되는, 또 이번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번 남경교구에 있던 분이 대신 북경을 담당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처음 30년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교육까지 담당할 만한 여력이 제대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814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됨으로써 이제 예수회도 복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포구 성송도 다시 제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로마 교황청이 포르투갈 거국을 누르면서 이제 동아시아 선교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이제 20년대 이후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대법구의 설정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것이 로마 교황청이라든가 선교사들만 여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조선에서도 선교사 여행 운동을 벌임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미의 성지에 있는 이제 그림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그 밀사의 3명, 정화상 바오로, 유진길, 그다음 주신철, 바로 이 세 분이 이제 대표적인 밀사인데, 이분들이 매년 수자 걸쳐 가면서 북경을 가면서 빨리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1825년 당시에 그 북경교구뿐만 아니라 교황청에도 이제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원본이거든요. 교황청의 원본. 이 한문 서한을 보냄으로써
선교사뿐만 아니라 조선교국, 조선 지역 자체를 항구적으로 선교사들이 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것을 이제 대목구의 설정이 이제 큰 이제 그 기반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이 된 게 뭐냐면 1795년에 구베 주교님이 당시의 조선교회 사정, 특히 이제 진해 사건의 사정을 자세히 기록한 편지를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조선교회에 대해서 유럽에서 알려진 거의 최초의 이제 서한입니다. 그 다음에 1811년도에 역시 조선 신자들이 10년 만에 이제 국교에 가서 붙인 서한이 있는데 이 서한도 물론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도 교황이 이제 유폐된 상황이었으니까 도와주지 못했지만은 이 신묘 서한이 이제 라틴뿐만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이 됨으로써 많은 선교사 또 프랑스 신부님들이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조선에 대해서 아 내가 저기 가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브레게 주교님과 앵벨 주교님이 바로 이런 신묘 서한의 내용을 이제 읽고서 아 조선을 가겠다라는 어떤 가시망이 되는 바로 이러한 조선의 노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교구를 조선 대목구를 설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대목구 설정은 단순히 조선 대목구 설정뿐만 아니라 이게 동아시아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무슨 문제냐면 첫째 그전까지 로마 교황청 대립하고 있었던 포르투갈 보호권을 축소사진을 해체시켜버린다. 무엇이고 또 하나는 그와 더불어 이제 포교성소의 대목구를 증손해서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의 그 선교를 교황청이 담당하겠다. 또 하나 대신 이제 포르투갈 세력이 약화된 당시에 주로 어떤 선교사 활동이 되냐면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대신 활동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파리에바 종교회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 아자르에도 있고 또 프랑스 예수회도 역시 연이어서 이제 등장이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1831년도에 이제 조선교회가 조선 대목 성립됨에 따라서 북경과 남경 마카오에 있던 포르투갈 이제 보호권이 해체되고 대목과 증소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동, 나중에 만주와 몽골로 갈라지게 되는 이 요동 대목구, 그 다음에 산동 대목구, 그 다음에 강남 대목구, 운담 대목구, 이런 대목구이 이제 각지에 설정됨에 따라서 이제 포르투갈의 보호권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가면은 북경교구, 남경구를 아예 해체시켜버립니다. 보시면 돼 가면은. 그리고 북경교구 누가 맡냐면은 바로 프랑스의 라조르가 맡게 되게 되고 이 강남은 누가 맡게 되냐면 프랑스 예수회가 맡게 돼요. 이런 식으로 프랑스 세력이 이제 크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예, 파란색 표시된 건 이제 프랑스 라조르회고 요거는 이제 보라색은 프랑스 예수회. 그다음에 빨간색은 빨간 게 많죠. 이게 이제 파리항 정교회. 샴, 퐁티셰리, 뭐 포친창이나 통키, 그 다음에 조선 유국. 재밌는 건 조선과 유국을 같이 겸했다는 건 초창기예요. 브레기라, 앵베로, 페르 주교까지. 왜냐하면은 당시 이게 그 선교사들도 그렇고 로마 교황청도 그렇고 우리가 당시 잊혀진 교회는 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당시 동아시아 선교의 마지막 목표는 일본 들어간다. 일본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를 어디에 마련해야 되느냐? 대만도 있고 유구도 있고 조선도 있는데 이 조선을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선과 유구를 같이 묶으면서 브레이 주교님, 앵글 주교님이 여기를 기반해서 일본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만도 화려와 종교회가 맞는 게 어떻게 있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조선 사자 위치가 굉장히 컸었다. 교두보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선된 다음에 이 만주 지역이 된 것 자체도 이 브레이 주교님이 강하게 요청했거든요. 만주가 확보되지 않으면 조선 선교는 어렵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주가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조선 중심으로 해서 만주와 일본 이 지역에 대한 선교의 핵심 그 중심 지역은 조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만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지만은 일본은 이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복권 지역에 있던 이제 그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유구도 나중에 가면 이제 조선과 관계없이 그 별도로 이제 마커 나중에 홍콩 대표부에 있는 파라오 정교 신부님들이 유구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조선과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처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 다음에 파라오 정교의 어떤 우리와 인연이 바로 1830년대부터 이제 생기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주기의 문장인데 제 차이와 과정에서 처음 발견한 겁니다. 이게 이제 불행의 주교님의 문장이랍니다. 문장 이게 애미어 보이죠? 파라오 정교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문장 안에.
그래서 이 배가 뭔 뜻일까? 이 성도라는 의미가 있을까? 배 타고 왔다는 그런. 그래서 좀 특이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브레이 주교님의 이제 문장. 이 브레이 주교님이 바로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이 동아시아 선교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던 분이 바로 브레이 주교님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던 분이 앵벨 주교님 분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사, 이 동아시아 교회사에 있어서 주도 대목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됐었고 그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그림이 파레바 선교사분들이 이 정도 당시 이제 프랑스 출발했던 많은 선교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건너서 이제 인도양, 페낭을 거쳐서 이제 오는 긴 이제 길을 오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는 당시 수에즈 운하는 개통은 안 됐어요. 개통은 안 됐지만은 이게 즉 지중해 위에 있는 요 항구랑 그다음에 여기 홍해라 부르는 요 항구 사이에 육로를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가는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속달 코스가 있었어요. 당시 보면 우편도 나오고 페라주교도 순교자에 대한 그 서열 보고할 때도 빨리 보내기 위해서 퀵서비스를 하는데 퀵서비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 타고 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차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프랑스로 가는 거예요. 이 코스가 당시 속달 코스가 있었어요. 1940년대에도. 근데 이거는 이제 기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제 나온 거고, 보통 코스는 이제 사람은 이런 코스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까 했던 마지막 코스는 여기 와서 육로로 갔다가 다시 가는 코스고, 수요일날 뚫린 다음에는 아예 배로 이제 쭉 가는 코스가 오죠. 이 코스가 거의 이제 1930년대까지 오는 코스가 바로 이 코스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문제는 여기 중국에 왔는데 이 조선하다는 코스가 사실은 선교사들은 이 코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코스를 개척한 게 바로 이제 김대거 신부였다. 사실 뭐 근데 처음에는 이 돛담배 하나 끌고서 목숨 걸고 이제 건너온 바로 이 라파요라는 이제 배는 이 코스를 통해서 선교사 입국로가 이제 확보가 되었고, 동시에 이제 당시 페낭 시학생 유학로도 같이, 그러니까 선교사 배가 오면은 선교사를 받이고 그 배에 시학생들을 태우고 보내는 거예요. 서로 이제 막교하는 방식으로 해서 페낭을 보내는 이 코스가 이제 45에 생기됐고, 이 코스를 말미암아서 선교사분들이 이제 3명, 4명씩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바로 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김대거 신부님과 조선 신녀들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걸 통해서 파레바 정교 선교사들이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은 안정적으로 조선교회의 정교를 담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조선교회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 이제 당시 선교사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험을 겪었죠. 말도 잘 안 통하고 이제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과 이제 고통 속에 시달렸지만 그에 불구하고 오로지 이제 조선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런 것처럼 리델 주교님이 직접 그린 이제 베네 주교님의 모습이거든요. 상복 입은 모습. 이렇게 이제 그 밖에 돌아다닐 때 이렇게 군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목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병인 이제 받기 이전에 약 2만 명이 넘는 신자들을 이제 까지 했다가, 보다시피 이 큰 박해만 뭐 기주년, 병원년, 병인년 이 큰 박해, 작은 박해도 수없이 많고, 이 박해를 거쳐서 수많은 이제 신교자들을 이제 배출했다. 선교사분들을. 이 그림은 이제 당시에 병인년에 있는 그런 15 복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그림이거든요. 로마 이제 교황청에 있는 이처럼 수치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래서 이 그림 제목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선교회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극복하면서 이제 했다라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례없는 어떤 큰 이제 시련을 겪었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와중에 그 단순히 어떤 이것이 천주교 종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시 서양과 동양의 만남 또는 프랑스로 대표되는 서양 제국주의와 또 조선과의 갈등과 충돌하는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1840년대부터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그 충돌과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46년도에 세실 제독이 당시에 그 기해에 들어가신 선교사 분들에 대한 그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의 바다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이때를 기원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1840년대 프랑스 함대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제 조선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아, 이것이
서양의 어떤 세력과 천주교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서양 세력과의 충돌이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실제적으로 1960년에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가 북경을 함락함으로써 이제 조선에까지도 그 충격이 왔었거든요. 언제든지 이제 이 서양 세력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었다, 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1960년도에 병이장이라든가 68년도에 덕서했던 이제 남양군 묘 이제 도굴 사건, 68년도의 사건, 그다음에 71년도 이제 식민양을 했거든. 이건 미국이지만은 서양의 어떤 침략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그 척사 움직임들, 유전 척사 움직임들이 이제 조선에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되고, 이 척가비로 대표되는 그런 말미암아 더 많은 이제 많은 신자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게 됐다. 근데 이런 갈등 상황이 한편으로는 선교사들도 그렇고 서양 세력들도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은 그 서양과 동양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의식. 즉 서양은 그리스도교고 문명이고, 그리고 동양은 미신을 믿는 나라고 야만스러운 세계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문명의 세계를 박해하는 박해자다. 우리는 피해자고 그러면 숨겨야 된다는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서로 이제 대립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양은 동양을 가르치고 지배하는 걸 당연하다라는 어떤 제국적 의식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1860년 병해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리델 신부님 당시 중국에서 찍은 기념사진이거든요. 리델 신부님이 탕투 들고 있는 모습과 같이 이제 있었던 조선 신하들 모습. 이분들이 병해장할 때 길자회에 대해서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가 이제 여기 거의 양화지까지 들어오거든요. 1차 때는.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싸워지는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천주교가 더욱더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앞제비라는 이제 그 낙인을 치게 되는 경우고, 그 덕산 같은 경우는 아예 패롱 신부님이 하나 이제 그 주모자였으니까 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바로 이런 이제 어떤 대립적인 의식 속에서 벌어진 것들, 이것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그 뒤 시대에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어두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동시에 프랑스 제국주의라는 것이 본격화됐다.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나폴레옹 3세입니다. 당시에 나폴레옹 2세의 조카이자 상세 그 군대들의 모습이거든요. 실제 병영할 때 왔을 군대들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와서 이제 분당제하고 나중에는 뭐 책들까지 다 훔쳐갔잖아요. 지금도 안 내놓겠다고 버티는 바로 그 책들을. 바로 이제 이 도둑질, 도둑놈들이라고 얘기하는 해적들인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제 1960년대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1880, 60, 70년대, 80년대 오면은 상황이 바뀌어지게 됐죠. 이른바 조선에서도 대응을 물러난 다음에 이른바 개화 세력들이 등장에 대해서 개혁 개방을 하게 되고, 또 그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1886년도에 이제 함불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당시에 맺었던 프랑스 쪽 조약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한무대인 거 프랑스 조약문이 이렇게 맺게 되는데, 보통 82년도에 미국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프랑스 다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웬만한 그거보다 제일 늦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 종교적 문제 때문에 종교를 인정하는, 이게 천주교를 인정하느냐 마냐 갖고서 신랑이 붙어서 나중에는 이제 대충 선교,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선교사를 보장하는 식으로 약간 두리뭉실하게 넘어왔지만 어쨌든 간에 이 조약을 말미암아서 선교사 활동이 보장받게 되는 이 시점이 바로 이제 이 시점부터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부님들이 이전에 한걸 벗어던지고 후져 있고 아주 보무당당하게 남대문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프랑스 세력에 이제 힘을 입어서 양대인, 이제 위세를 떨치는 양대인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 명동 성당의 낙성식에 임하는 당시에 조선에 내놓으라는 관료와 이제 그 세도가들이 다 와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위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개항이 오게 되면서 교세도 확장되게 되고 이제 시행자가 얻게 되지만, 이와 동시에 또 교화에서 천주교와 이제 관리 또는 천주교와 일반 주민들의 갈등이라는 여러 사건들도 함께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물론 교화 상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우선 기본적으로 당시에 천주교 배척의 움직임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있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양대 이제 서양교사들에 대한 어떤 반발 특히 선교사들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어떤 자기 이익을 취하했던 좀 몹쓸 그런 신자들이 있었거든요. 불량 신자들과 주민들의 갈등 저는 선교사들이 이제 이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권리들을 압박하며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교환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프랑스 제국주의와 선교사가 밀어오게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 프랑스 공사와 당시 미테를 주교와의 어떤 이른바 이제 그 더블 플레이 이제 같이 협공을 해야 되나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일을 해결해 나가는 외국에서 압박하는 것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서 그 측에 보게 되면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천주교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 서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고 이 프랑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제국의 위상을 높이고 프랑스 자국 이익을 확보하는데 이 선교사들의 역할이 도움이 됐다. 그런 모습 때문에 이게 크게 났고 그래서 현재 이제 프랑스 공사가 현재 헐려져 있지만 그 머릿돌이 현재 그 남아 있습니다. 중부 이제 정동 이제 청도 요즘 안에 있다고 해요. 그 터에 바로 이제 당시 프랑스 공사 그 다음에 이제 명도에 있었던 이제 그 미텔주교와의 어떤 그 혁명 관계 속에서 프랑스 선교사들 양대 세력이 커졌고 그것이 이제 교사 혁신에 큰 도움이 됐지만 반대로 교환이 발생하는 데도 역시 큰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1901년도 교환 사건이에요. 지효도 사건. 이걸 제가 이제 그 관덕정이라는 그 앞인데 여기는 사실 제가 이름을 조그맣게 했지만 이게 당시 시신들의 희생자 모습입니다. 당시 수백 명의 시신들이 죽었거든요. 이 가면서 끔찍한 사건인데 바로 이 끔찍한 사건을 겪으면서 정부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 천주교 프랑스와 조약을 맺어서 이런 역기도를 하자고 해서 맺은 조약들이 이런 조약들입니다. 교민조약, 특히 이제 1901년의 교민화해조약, 나중에는 선교조약을 맺어서 정교 분립, 즉 선교사들도 이런 이제 국가 일에 간섭하지 마라. 대신 국가에서도 선교사를 보호해주고 천주교 신앙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해서 선교사에 가서 완벽하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항기까지의 이제 천주교의 모습이 이제 음모양이 같이 공존하면서 나올 모습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프랑스 제국주의 모습이 특히 1905년에 을사조약 강약으로 외교권 박탈 전까지 한 4, 5년 동안에 이제 그 모습이 가장 이제 컸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1905년도에 이제 을사 이제 그 늑약 이후에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통치자는 일제 총독부, 그 다음에 교회의 이제 장상들, 선교사들은 파레마 정교회, 물론 이제 방위 사제들도 있고, 파레마 정교 외에 다른 이제 정교회 신분들 들어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교회 장상인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주둔 신사들이 배치하게 되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사실상 많은 갈등과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제 같은 경우는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천주교도 그야말로 이제 길들이기 정책을 펴는 거죠. 강약을 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억제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득권을 이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끔 통제를 하는 거고 선교사들도 정교 분리 원칙을 얘기해서 일제의 그 통제에 따르면서 신자들을 하여금 일제에 이제 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충실한 시민으로서 이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제 그 민족의식이 강한 신자들의 반발을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그 민족 운동가였던 안중근 토마스 의사가 또 히로부미를 사살한 다음에 보였던 천주교의 모습은 철저히 부정. 처음에는 안중근 의사가 모른다. 안중근 그런 천주교 신자가 그럴 리가 없다. 나중에 천주교 알게 된 다음부터는 안중근 개인의 독선적인 행동이다. 우리와 관계가 없다. 나중에는 빌렘 신부님이 그래도 마지막 성사는 봐야 되지 않겠냐 할 때 미들주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피해가 간다. 그렇죠. 빌렘 신부님이 그것을 거절하고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사를 보여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토마스 의사는 일제 시기 내내 잊혀진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1919년 사회문제 표현이 나왔을 때도 교회 측의 입장은 참여 불가. 참여했던 그 신학생들은 퇴학.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기 내내 그 선교사 및 교회의 입장은 철저하게 이제 순응했다. 순응주의였다. 그리고 민족의식에 걸려 멀고 따라서 교회가 점차 폐쇄적인 모습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암흑기 속에서 이제 파레방 종교회가 이제 조선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연결 지역까지도 이제 다 이제 왜냐면 조선 신사들이 많았으니까 가게 되는데 이게 힘이 드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파레방 종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성교회들도 이제 같이 이제 활동하자 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왜냐면 프랑스가 특히 1919년도 1차 대전 이후로 프랑스의 국력도 약화되고 프랑스 천주교 세력도 약화되기 따라서 더 이상 프랑스가 이 해외 선교에 지원을 해주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20년대 이후로는 속속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부터 들어왔던 베네딕토 회가 바로 이런 함경도 지역, 그다음에 연결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지도는 이제 1920년대 초에 그려진 지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베네딕토 회와 이제 파레방 종교가 나오긴 하지만 이 파레방 종교도 이제 서울교구랑 대우교구로 나눠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원산교구, 그다음에 이제 연길교구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이 평양도 지역 나중에 이제 메리노르 해가 들어오게 되면 따라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골로만 해가 들어와서 춘천과 전라남도를 담당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조선 일제시대 때 이게 많은 해외 성도들이 와서 이제 한국에 뿌리를 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일제시기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시기에 또 가장 큰 이제 아픔이 뭐냐면은 이제 신사참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그 교회 장상 또는 이제 일본에 있었던 교황청 대사, 그러니까 프랑스 세력이 약화되면서 교황청이 본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의 선교 정책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그에 때문에 따라서 교황청에서는 그 선교 지역마다 그 국가의 관련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국가 세력과 이제 갈등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토착화, 즉 당시에 그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는 토착화를 하려고 했고 또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신자들로 또는 이제 선교사로 사제로 하여금 그 교회를 담당하게 하는 그 민족화를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제가 이제 파시즘이 강화되면서 신사참배를 이제 국민 의례로 이제 하게 되니까 로마 교황청도 일본 시민들은 당연히 신사참배를 하라. 마찬가지로 만주국 괴뢰국 같은 경우도 만주국에서 공자 숭배를 국가 의례로 이제 결정하니까 만주국에 있는 이제 너희들도 공자 경배하라라고 허락을 해주죠. 그와 맞물려서 이 조선에 있던 신자들 역시도 너희도 일본 신민이기 때문에 해라. 그리고 당시 조선교회에 있는 장성들도 조선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이제 명분을 가지고서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토착하는 명분을 대하는데 이것이 토착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한테는 왜곡된 토착에 불과하고 일본 식민지의 이제 승화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사에 세워졌던 이제 조선 신사의 모습입니다. 웅대하죠. 지금 남사 신문에 있는 그 계단, 이 계단을 다 깎아서 이제 계단을 만든 당시에. 지금 있는 거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때 다 깎은 거예요. 저게 남대문 그쪽부터 길을 새로 닦아서 남산까지 쫙 길을 만든 겁니다. 지금 그 털 다 없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해방 이후도 몇 년 동안 이게 있었어요. 이 신사 그대로. 지금 남사 식물이 뭐 있지만 지금도 그 위에서 항공사 찍으면 그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있었던 터가. 당시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수학여행도 여기로 와서 일제시기 때 기념사진 찍고 그랬던 거고. 이것은 당시 이건 시골에서 어떤 초등학교에서 신사 앞에서 신사 참배하는 모습. 아마 이제 당시에 신자들도 지역마다 있던 신사를 가서 이렇게 참배를 했겠죠. 이런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당시 도청매에 있었던 신자가 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일제 말기에 지역에 등했던 도청 주민들 사진입니다. 일장기 이만큼 당시의 모습들. 도청이 광기도죠. 예. 그 신자가 가지고 있던 사진이거든요. 일제 시기 때 이제 일제 이렇게 참 시달리고 이제 억압받고 모욕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생생한데 참 이런 모습을 자꾸만 이제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아직도 참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안타깝죠. 하여튼 그 일제는 거기서 더 벗어나서 아예
사실 천주교가 철저하게 수능했거든요. 말을 잘. 그런데도 그것만도 마주하지 못하고 아예 교회 장성들 다 일본 사람으로 다 바꾸려 했습니다. 실제로 바꿨고 몇 명은. 근데 그에 대해서 스파이어 정교회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긴급히 조선인 조선인 이제 방인 주교를 찬성한 것이 바로 노기람 대주교고, 이분은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은 한 번도 본당 주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명동성당 부주임하다가 바로 주교님 되신 분이에요. 하지만 명동성당 부주임 할 때도 이미 조선 대표 신부로도 활동했었고, 이분이 남들보다 앞서서 창씨기명도 먼저 했어요. 39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본 교회 입장, 일본 총독부 입장에서 이미 선수를 당했지만은 노기람 주교가 차선책으로서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일본에 수능했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인정한 거고, 대신 노기람 주교님이 메론회가 미국 선교회니까 그쪽도 쫓겨나거든요. 근데 그 팀을 이용해서 이제 홍영호 주교를 역시 방인 이제 주교로 이제 임명하게 됩니다. 두 명 나오는데, 홍영호 주교님이 방인 주교, 근데 이분은 일제시기 때 특히 이제 그 주필로 이제 유명한 카톨릭 조선인가 주필로 이 사람이 특히 이제 반공주의 사설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반공주의자 유명한 사람인데, 일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반공입니다. 사실 일제 반공을 해서 많은 이제 민족주의 사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공과 수능이라는 요 두 가지 코드가 이어서 천주교가 일제 시기 때 살아남은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제 된 것 자체가 방해사제라는 점에서는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남들 자립교회가 된다는 점에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일제 시기에도 얻은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제 시기 때 지금 그야말로 저는 암흑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천주교 역시.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죠. 근데 해방되자마자 이제 이게 쪼개져 버렸네. 네, 쪼개진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쪼개지면서 이제 또 전쟁이라는 큰 패단. 그 다음에 이북에 있는 교회들은 침묵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냉정의 분열의 전쟁은 이 3년 동안의 어떤 뜨거운 전쟁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냉전 논리, 또 방어 논리가 우리나라 사회 또는 이제 천주교의 그늘이 됐다.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당시에 그 덕원 수도원의 모습들, 불로 이제 파괴된 모습들, 이 마지막 찍은 사진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뭐 되는지 확실치 않지만, 그 다음에 당시 피하기에 나왔던 수녀님들, 이 모습들. 수녀님들도 이렇게 이제, 예, 그러니까요. 피신, 수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면서 피했던 이런 모습들이 당시의 모습들 중에 그나마 좀 덜 참혹한 모습이고요. 사실은 많은 성직자, 수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북으로 끌려가서 또 끌려가는 도중에 희생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또 이제 서로 남북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념 속에서 희생이 됐고, 믿음, 서로 미움 속에 희생이 됐죠. 그것은 이제 보도화될 것이 역시 교회의 하나의 사명일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야말로 참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국천주교회가 1962년도에 드디어 이제 교계제도, 이전까지 대목고, 즉 정식 교구가 아니라 대목고였는데 62년도에 오면은 정식으로 이제 교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기경까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청소년기 보면서 하나의 성인이 됐다, 어른이 된 교회로서 이제 자립하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 이 당시에 이제 바티칸 공개 정시에 말미암아서 60년대 이후에 많은 이제 새로운 그 교구가 탄생이 되는데, 그것이 수원교구도 바로 그러한 이제 과정 속에 나타나게 됐다. 그 다음에 그 김수아 추기경의 어떤 등장 역시도 이 바티칸 공회라는 정신 속에서 같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수아 추기경 역시 바티칸 공회에서 발휘한 정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살리겠다는 그 정신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불을 위해서 싸웠던 모습들이 바로 보였던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8년 20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백삼 성인식을 이제 거행하게 됨으로써 이제 20의 성인을 배출하게 되는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에서 우뚝 서게 되는 한국천주교회가 모습이 된 것이 현재 우리 모습이다.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교회가 이제 세계성의 한국교회에서 더 나간다. 즉
교구도 이제 뭐 그냥 한꺼번에 손가락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교구 많아졌잖아요. 이제 최근에 의정부 교구까지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뭐 의정부 교구, 뭐 수원 교구, 그다음에 뭐 제주 교구, 도마다 다 있죠. 군정 교구도 있고 물론 이제 평양 교구, 그다음에 연산, 영기 교구처럼 잊혀진 교구도 있지만 그 밑에 이제 수많은 교구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는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교회로 그다음에 해외 선교회도 이제 열심히 이제 나가서 중국과 아프리카까지도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제 몽골 나가서 말 선교를 했다. 그래서 딱 보면 아시겠죠. 이태성 신부님과 그 턴제 아이들 이 모습 바로 이제 우리 선교사분들 이렇게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바로 선교사 모습을 이게 보여주는 거고 또 이제 당시 우리 이영호 주기님이 중국에 가서 근위성대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선교고 이 모습들이 자체가 바로 이제 이렇게 세계로 뻗어가는 어떤 그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현과 어떤 암흑 속에서 그것을 이제 기반을 삼아서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잘한 것을 더 이제 발전시키고 해서 세계 속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서가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 교회로 이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이때까지 한국 천주교회사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